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받은 자료인데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를 경제 분야를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한번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지붕형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지붕형 차트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 아주 가파르게 하락을 했을 때 이걸 기회로 삼기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요 상승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2016년에 19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이 하락의 이 추세 속에서 다시 한번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죠.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렇게 원투펀치를 크게 맞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이 경제적으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아주 좋은 국가다.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아주 암초를 만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아주 중국 펀드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진정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섰어요. G2나 G1 같은 이 전 세계적인 국가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구나. 중국도 진짜 남부러울 것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4% 빠지면서 신흥국이라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아주 그런 오명에 걸맞게 또 4%까지 빠져주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이렇게 투자하는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미국 금리 얘기가 가장 화두였어요. 1988년도부터 9% 넘게 금리를 주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쭉 하락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는 구간까지 와버렸죠. 1% 정말 마지노선인 1%까지 해서 확정적입니다. 금리를 더 이상 풀 수 없고 돈을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문제는 속도죠. 속도. 급격하게 회수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쇼크가 오는 거고, 완만하게 이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마침 또 18년 말부터 경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동안 풀어놨던 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푼 순서대로 경제가 좋았어요.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영국이 가장 먼저 돈을 풀면서 아주 제1의 전성기를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수시로 돈을 풀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있고요. 그렉시트 이슈로 발발됐던 ECB 문제도 돈을 그때부터 풀면서 여러 나라가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CB는 또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최대 이슈였는데 원래 올해부터 돈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워낙 돈을 그동안 많이 풀어놨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019년 초에 돈을 회수하기로 했었는데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아직은 회수가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2019년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를 강세화 시키는 요인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달러 많이 올랐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윗 상단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수에 아주 안 좋은, 우리나라 지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나라는 돈을 풀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늘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나 주축통화, 통화의 가치가 없는 나라들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방향성이 정해진 모습, 속도가 문제다. 전환점은 2017년 말 이때 경기가 좋았을 때 이때가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회사들이 금리를 막 풀 때, 돈을 막 풀 때는 막 빌려 썼죠. 신나게 빌려 쓰다가 근데
금리 올리는 순간에는 이제 만기나 롤오버 때가 문제인 거죠. 이제 금리 인상할 때 금리가 오르는 것도 리스크지만 리파이낸싱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회사가 우량하지 않으면 금리 오를 때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문제. 그래서 기업 도산이 많이 생길 거고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주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PMI도 경기에 뭐 어떤 우려감을 좀 표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높았었고 2018년부터는 전부 다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 유럽 쪽은 아주 심각하게 하락을 했고요. 요 하늘색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갈색의 영국도 마찬가지.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 차이나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50이 사실은 기준선이거든요. 50 위로 있으면은 그래도 경기가 안정적이다.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간은 PMI 지수는 좋지 않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다. 중국 쪽의 소비 심리 지수 외에는 미국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심리 자체가 원래 18년까지는 아주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19년 들어서는 크게 좋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유럽 OECD나 뭐 ECB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이슈였어요. 18년에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벌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17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벌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상관관계가 크게는 없지만 19년도에는 기업이 이익이 견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산업별 성과가 좀 재밌어요. 에너지 쪽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가 뭐 올랐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에너지 쪽에 사실 큰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경제가 안 좋았어서 그런데 좋았어서 이 은행 쪽이나 통신, 그다음에 재료, 보험 쪽은 사실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주식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소프트웨어와 소매 판매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많이 올랐었네요. 미디어 쪽도 있었고요. 하드웨어 쪽도 있었네요. 이쪽이 성과가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빴던 부분들 여기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으려면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힘들겠죠.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이제 미국이 지금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10년 내에 뭐 보지도 못한 숫자로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아주 제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정부의 재정 적자와 기업 부채가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뇌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 쪽에서도 계속 견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 전망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기업 부채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상 초월하는 이 속도 조절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죠.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뭐 다 좋아서 오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방향이 문제인데 지난 연도에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리면서 달러가 높은 부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앞에 있는 신호들이 달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는 특히 중국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18년 말부터 19년까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통화가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못 받았었는데 19년도에 중국이 급격하게 올라온 것, 한국도 급격하게 올라온 것이 이 약달러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경기 둔화 속도 지속이 관건이다. 어떻게 치고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바닥에 있다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최근에. 이거는 제가 2018년 방송할 때 쓴 거예요. 그때는 이 회사나 주식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큰 이걸 했었습니다. 중국 경제와 뭐
이 19년도에 6.3% 연착륙 예상을 했다. 이거는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낸 거를 제가 평균을 내서 6.3%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중 분쟁이 지속될 것이고 뭐 완화 추세에 있었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성장 패러다임을 유동성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 2019년 대전망을 한 자료를 리뷰를 해드렸었습니다. 회사들을 잘 맞추지는 못해도 실적이나, 근데 국가적인 이 회사 전체적인 이 자원이 들어가는 그런 레포트들은 확률이 좀 높았어요. 정확하게 맞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실질 GDP 성장률이 10%까지 올라갔다가 차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2019년에는 약 6.3%, 좀 이 부분 줄인다는 자체가 또 악재로 작용했었어요. 근데 뭐 6% 성장률이 작은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옛날같이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겠구나. 근데 중국도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른 얘기다. 일본은 폭풍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 발굴이 관건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뭐 그렇다 치고 배당 성향 자체가 낮아요. 보시면 유럽은 50% 배당 성향, 그 다음에 미국은 30% 이상. 근데 일본은 너무 낮아요. 배당 성향 자체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도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펀드나 외국계에서 아세안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일본은 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 보면은 이렇게 액셉트해서 재팬 다 써 있습니다. 일본 쪽에는 외국인 자본 수요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일본 기업은 많이 있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 대비해서 우수한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들은 많지만 외국인 자본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아시아 쪽이 성장을 하더라도 일본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배당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이 유망해 보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유망해 보여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았고요. 지금도 높은 부분에 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자체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큰 성장하는 회사, 빵이나 뭐 많죠.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고르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뭐 비롯해서 요 고만고만한 국가들은 밸류에이션이 다 고만고만하다. 변동성이 문제인데요. 리먼 때 50%, 미국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합쳤더니 변동성이 무려 80%였다. 아주 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30%대에서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우리 2019년에 이미 한 20% 올랐었죠. 20%.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뭐 크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쌀 때 샀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든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30%, 1년에 30%를 다 벌었으면 잘 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 기업의 성과를 내면 주가가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 기업의 성과를 내더라도 큰 지수에 회사의 주가 가치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미국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중국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과를 내는 기업이 지수에 반영되는 경우는 아주 우량한 미국밖에 없었구나.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 사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돈 벌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은 종목 장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1월, 2월을 지나고 3월 달에는 정말 완연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종목 고르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종목을 골라서 많이 상승한 케이스인데 또 다시 하락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어중간한 때에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레포트도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엄청 나와요.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중에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어중간할 때 있는 거는 사실 힘들죠. 우리도 차트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 있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올라가야지 뭘 좀
방향성이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감을 할 텐데요. 지정학적 요소가 펀더멘탈을 압도했다. 기업들의 아니 국가들의 내부들이 아무리 뭐 내용이 좋더라도 지정학적 요소,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 중국과 뭐 북한 이런 쪽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이 펀더멘탈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큰 폭으로 변동을 했었고요. 이때는 글로벌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했었습니다. 제가 이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상향이 지속되고 밸류에이션도 적정했었다. 2019년은 좀 다르죠. 지정학적 요소가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 미국과 중국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기회적인 요소는 일단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졌어요. 힘들겠지. 앞에 이런 자료들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성장세도 낮아질 거고 이익도 낮아질 거야. 나는 기대치 자체가 낮아. 하면서 이제 이익에 기반한 업종 자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어려운 장이고 어려운 시장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힘든 시장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18년처럼 아주 튼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중에서 이제 펀치도 맞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럴 테지만 사실은 기업적인 그 성장세 자체는 크게 꺾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체를 놓고 보면은 외국, 이제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변동성도 많이 클 것이고 떨어질 때 잘 잡는 전략이 분명히 뭐 유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애매해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성장세에 있는 이 차트에 있는 가운데 구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라고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